자, 그리고 이제 이자 소득으로 가겠습니다. 이자 소득, 자, 이자 소득 다음에 배당 소득이 나올 텐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 종류 문제, 종류. 특히 노란색. 종류를 묻는 거는 이자니까 이자와 할인에 이자라는 말이 가장 평이하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자, 얘네들을 보면은 이자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자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네, 얘네들이 왜 이자 소득으로 보느냐? 열거했기 때문에. 이자 소득의 성격이 있겠죠. 어쨌든 법적으로 열거했기 때문에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고요. 자, 이게 열거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유사 이자 소득.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요. 가장 일반적인 우리 전체 국민들의 가장 일반적인 소득이고 또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거된 그 만 외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유사한 소득 포괄주의를 접목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한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RP의 매매 차익. 겉으로 보면은 자본소득,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으나 RP의 매매는요. 매매 이제 그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을 가지고 RP 매도를 하는데 RP라는 거는 언제 시점 후에 뭐 일주일 또는 10일 또는 30일 뒤에 내가 되사겠다는 조건으로 파는 거죠. 그리고 살 때 팔 때 금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RP를 매수한 사람은 확정된 금리 수익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RP의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에 들어갑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제 저축성 보험에 납입금보다 만기금이 더 많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차익이 이자 소득이다. 직장 공제 초과받는 건 이제 퇴직금 같은 건데 상호부죠. 네, 개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1,000만 원 넣었다. 받는 금액이 1,200이다. 그럼 초과받는 금 200만 원이 이자 소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종류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뭐냐면은 대금업을 영업으로 하지 않는 대금업은 은행이죠. 일반적으로. 자, 대금업을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내가 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죠. 자, 세법상 이자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종류 문제가 몇 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네,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건 배당 소득의 대표 케이스입니다. 네, RP의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에 들어갑니다. 이자 소득 종류에 얘가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다 들어가거든요. 왜냐? 공부를 안 하면은 이게 바로 이자 소득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무튼 꼭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입 시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귀찮으면 스킵해도 되는데요. 자, 노란색은 보겠습니다. 이제 수입 시기라는 거는 언제 이 수익을 인식하느냐, 언제 인식하느냐, 그리고 이거는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제 과세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과세를 언제 하느냐의 취지가 있는 거죠. 수입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는. 자, 통지예금은 인출일, 통지일이 아니라. 그리고 무기명 채권은 지급받는 날, 기명은 약정일이다. 약정은 이자 지급일. 기명은요, 이제 예를 들어 채권에서 이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이제 홍길동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8%를 800원씩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들어가거든요, 계좌에. 기명인 경우에 이렇게 정해진 날을 수입 시기로 본다라는 건데, 무기명은요, 무기명은 누구의 채권인지 모릅니다. 들고 있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들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제시하면 이자를 줘야 돼요. 그래서 무기명은 이 정해진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받는 날이 수입 시기가 되고 그 수입 시기가 언제가 정해지면 이제 과세가 언제 되느냐가 정해지는 것이죠. 아무튼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이제 귀찮으면 스킵해도 되는데 뒤에 나오는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이해하면 물론 좋긴 하겠죠. 자, 이자 배당 소득의 총 수익 금액의 귀속연도 수입 시기를 말합니다. 틀린 것은 무기명은 실제 받는 날, 기명은 약정일에 의한 지급일, 통지예금 인출일. 인정배당은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결산 확정일입니다. 인정배당은요, 법인세 관련된 거거든요. 법인세는 결산해야만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산 확정일이 됩니다. 뒤에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입니다. 마찬가지로 배당소득도 종류가 중요해요. 종류.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밑에 유사 배당소득. 포괄주의를 접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가 된다. 자, 뭐 배당이니까 배당이라는 말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배당 또는 분배금. 자, 이제 요거는 몇 가지를 또 보셔야 되는데 의제배당과 인정배당 구분해야 됩니다. 의제배당은
이제 재무활동, 뭐 합병이다, 뭐 감자다, 뭐 등등 재무활동을 통해서 차액이 주주에게 기속이 되면 실제로 배당을 형식상 배당은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주주가 배당을 받은 효과가 나는 거니까 배당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네, 의제 배당. 인정 배당은 이제 법인세 관련인데요. 이제 비용 처리했는데, 예를 들어 1억을 비용 처리했는데, 이 비용 처리가 합법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편법이잖아요. 그죠? 비용 처리가 합법적이지 않으면 이 1억을 어때요? 주주가 가져간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1억에 대해서 배당으로 인정하고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요 이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은 잠시 뒤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펀드 투자에서 내가 찾을 때 그 이익을 말하고요. 찾을 때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출자 공동사업자 손익분배금, 이건 좀 지엽적이긴 한데 출자가 들어가면 배당소득이 되고요. 출자가 빠져버리면 사업자의 손익분배금, 사업을 내가 직접 진행하는 거니까 출자가 빠지면 사업소득이 돼요. 출자가 들어가면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배당을 받는 거죠. 배당소득이 됩니다. 파생결합증권은 이제 ELS 투자하고 받는 수익, 파생결합증권 이렇게 됩니다. 자, 10부 문제. 네, 예전에 나오고 29에 또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배당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RP, 단골로 들어가요. 자, 배당, 출자공동 배당, 의제배당 배당, RP 매매 차익은 이자소득이죠. 1번입니다. 자, 그리고 또 종류 문제. 일단 이자 배당은 종류 문제 대비해야 됩니다.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묶어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건 국내외 다 해당이 돼요. 공동사업자, 출자가 빠져있죠. 이거 예전에 나온 문제인데 출자가 빠져있으면 사업소득이죠. RP의 매매 차익은 뭐다? 이자소득이다. 그래서 해당하는 거는 이제 위에 두 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이건 약간 어려운 개념이고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먼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열거했으니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이다라고 열거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집합투자기구 이외 신탁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틀린 거죠? 얘는 소득의 원천별로 과세를 하는데, 일단 이제 약간 어려운 용어인데, 요건 뭐냐면요. 그 집합투자기구 이외 신탁은 은행 신탁을 말해요.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배우는데, 6개 금융투자업 중에서,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에 들어가고, 이 신탁은, 은행 신탁은 신탁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집합투자기구 이외 신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집합투자기구 종류가 법적인 형태 7가지가 있습니다. 공모행 7가지. 실전 특강은요, 제가 이제 전체 양이 많은데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고, 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이렇게 천천히 하면 좋은데, 시간에 부담이 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를 드리고요. 집합투자기구 종류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투자신탁, 제일 많아요. 투자신탁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투자신탁 이외의 신탁이다. 은행 신탁을 말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왜 배당으로 과세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정금전 신탁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CD를 편입했고요. 또 ELS를 편입했다고 치면 CD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한다?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요. 이자는 할인해. 그리고 ELS는 방금 전에 봤죠?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이다. 얘는 배당입니다. 그래서 투자신탁이 아닌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신탁은 소득의 원천별로, 그 원천이 이자소득이라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원천이 배당소득이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뜻이 됩니다. 아무튼 시험 대비로는 이 문장을 뒤에서 봅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일부선의 과세제외 제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적격의 요건은 뭐 구체적으로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적격의 요건을 채우면은 적격집합투자기구가 되고, 적격이 되면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 세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손익 과세 제외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일부 손익 과세 제외가 뭐냐? 일단 펀드 투자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 전체가 뭐라고 그랬다? 이 전체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라고 그랬죠. 자, 이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펀드에서 말입니다. 펀드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아도 양도소득세 부과되는 게 아니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일부 손익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부 손익은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 손익에 들어가면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이 아닌 거죠. 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일부 손익은 아예 빠집니다. 전체 과세 대상이 아예 빠져요. 그러면 일부 손익의 대상이 뭐가 있냐? 이 세 가지는 뭐 여러 차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자, 첫 번째, 상장 주권의 매매 평가 차이. 자, 상장 주식, 예를 들어 현대차 사고 팔았다. 네, 요거는 아예 빼니까 과세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상장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예를 들어서 현대차 선물, 현대차 옵션, 네, 삼성전자 선물 이런 거 말합니다. 지수를 기초로 하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네, 지수 선물 또는 지수 옵션 네, 또는 지수 ELW는 코스피 200을 지수로 하는 네, 이거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아무튼 일부 손익에 해당이 되는 거는 자, 주식의 매매 차이, 뭐 평가 차이는 거의 뭐 사례가 드무니까요. 매매로 보시면 됩니다. 자, 상장 주권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은 같이 가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외는 다 과세 대상인데 예외를 두고 있죠. 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의 매매 차익은 일부 손익에 들어가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이 아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핵심 요한법 강의할 때 뭐 요거를 상파변이다라고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파변. 상장 주식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그리고 벤처기업 주식. 네.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왜 두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얘네들은 세금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빼버린 이유가 뭘까요? 자, 요거는 이제 세제 혜택 형평성의 개념이 있는데요. 직접과 간접이 있습니다. 자, 내가 직접 현대차에 투자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 과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내가 세법상 대주주가 아니다라고 하면 비과세죠? 비연금 소득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간접은 펀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펀드 투자하는데 만일에 과세를 한다고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펀드 투자 안 하겠죠. 직접 하면은 세금 안 내는데 펀드 투자하면 세금을 내게 되니까 그러면 누가 펀드를 사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로 형평성인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파변 얘네들은 펀드에서도 과세가 안 되게끔 한다. 그 조치가 바로 일부 손익 과세 제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형평성이 채워지는 건 아닌데 뭐냐면은 채권에서는요, 채권의 매매 차익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이지만 펀드에서는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이것도 양도소득이 아니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채권을 매매해서 차익이 났다.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채권에 대해서는요. 자, 약간 어려운데 또 설명하겠습니다. 채권의 기본적으로 이자 소득의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요. 어떤 걸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 소득이었죠. 자, 두 번째, 채권의 매매 차익은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닌데, 자, 개인이 할 때는 아예 과세가 안 됩니다만, 이렇게 펀드에서 하게 될 때는 과세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상파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